김미경의 리부트. 김미경.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새로운 시대에 리부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래된 묵은 간행들을 털어내야 한다. 역할을 다한 과거의 내 능력에 이별을 고하는 것이다. 직업의 골격만 남기고 그동안의 방식을 바꿔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 내 직업도 살리고 내 돈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미래도 살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꿔야 비로소 유능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 1. 엔진을 켜고 리부트하라. 성장 동력이 없으면 장기 침체가 따른다. 엄마,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이게 도대체 몇 달째야? 요새 내 아이들은 밤마다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 대해 공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아이들과 눈도 자주 못 마주친다. 아이들 말 맞다나 요즘 나는 새로운 미래를 공부하는 재미에 빠졌다. 4가지 리부트 공식을 찾은 날에는 유레카를 외쳤다. 미래의 성공 공식을 발견하고 나니 눈앞에 펼쳐질 세상에 설레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나를 엄마라기보다는 엔진을 달고 달리는 자동차쯤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다. 튼튼한 엔진을 달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게 일상인 엄마였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다 나는 요 몇 년간 동력을 잃고 속도를 줄여갔다. 매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강의했지만 왠지 모르게 심드렁했다. 어느 날은 지방 어딘가에 강의를 다녀오다가 문득 생각했다. 더 나이가 들어 강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을 모아두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날이 오겠지? 그 뒤에는 못 다녔던 여행이나 다니면서 늙어가겠네. 너무 뻔한 미래가 눈앞에 스쳤다. 정해져 있는 미래를 살자니 동력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에너지가 솟았다. 새 판에서 새롭게 뛰고 싶었고 그러면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달리는 것은 나뿐만이 아닌 것 같다. 요새 기업들은 기존 사업들을 완전히 갈아치우면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중이다. 얼마 전에 만난 주식 전문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주식이 껑충 뛰어 오를 것이라고 한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 1980년대 이후로 지난 30년간 전 세계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결과는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였다. 중국이라는 신흥시장이 없었다면 더 큰 폭의 장기 침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서히 죽어가던 세상에 코로나가 미래를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었다. 누군가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 성장하고 누군가는 세이프티 공식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며 누군가는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공식을 풀어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또 어떤 기업은 이 4가지 공식을 모두 대입해 사업 문제를 풀고 급성장을 이룰 것이다. 마치 기회를 잡기 위해 새로운 땅으로 대거 이주하고 기술과 자원을 마구 투자해 엄청난 성장을 이룬 미국처럼 말이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질 때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었다. 정부가 새로 세워지고 드넓은 땅이 프론티어들의 깃발로 수놓아졌으며 도로와 철도가 놓이면 사람들의 에너지는 들끓었다. 모든 것이 시작할 때에는 그만큼 기회가 많은 법이다. 코로나 이후 앞당겨진 미래도 신대륙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전 세계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들고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하는 중이다. 온택트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원격 미팅의 세상이 열렸고 디지털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5G 등의 기술이 융합하고 있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
개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사고팔며 세이프티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신대륙과 같다. 이 새로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재와 파트너가 필요할까? 세상은 지금 함께 꿈을 꾸고 한 방향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변화들이 임시가 아니라 앞당겨진 미래이고 코로나 이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부트 공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 리부트 공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펼칠 동력이자 성장의 추진제가 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세상이 내준 귀찮은 숙제이자 내 일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토록 다르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꿈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갈린다. 변화가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면 변화를 자기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변화를 활용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꿈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 있다. 그러나 혼돈 속의 거대한 질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꿈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부트 공식을 꿈의 재료로 만들어라. 나에겐 꿈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 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먹고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늘 꿈과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최고의 강사라는 내 꿈을 훈련시킨다. 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나는 꿈에게 공부도 시키고 자신 있다고 말해주고 외부 환경이 변할 때마다 변화를 적용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 내 꿈이 성장해서 결국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나는 내 꿈을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꿈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방식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자 나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과 방식을 내 꿈에게 가르쳐주는 중이다. 꿈은 내가 주는 꿈의 재료들을 먹고 자라서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변화는 내 것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꿈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내 꿈에 주는 영향은 세 가지다. 첫째,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것이다. 과거에도 꿈의 방향을 잡으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했다.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무엇이 사양산업인지, 무엇이 뜨는 산업인지, 어디로 가야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디가 각광받는 직업군인지 알고 있어야 했다. 그만큼 변화를 잇는 것은 꿈의 방향을 잡는데 필수적인 정보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가 고민된다면 파트 2에서 말한 4가지 공식을 떠올리고 그 공식에 대입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각종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이 일상으로 들어온 미래의 직업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직업의 종류, 직업의 모습이 바뀔 것이므로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내 꿈의 실질적 모양을 새로 잡아줄 것이다. 둘째,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실행 방식을 바꿀 것이다. 꿈의 방향이 잡히고 나면 꿈의 실행 방식도 싹 달라진다. 꿈을 이루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지? 내 꿈을 이루려면 잠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회사를 다니는 게 좋을까?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과거에는 없던 실행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음악 편집이나 애니메이션 편집을 좋아해 집에서 혼자 해온 사람이 있다. 이까짓게 세상에 쓰임이 있을까 싶었는데 온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와 결합하고 나니 완전히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뒤처진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아 쉽게 우울해졌지만 앞으로는 집에서도 내 일을 하며 스스로 당당해진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 내가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꿈의 실행 방식은 더 자유롭고 다양해질 것이다. 그만큼 다양한 개인의 꿈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사람들보다 새롭게 꿈꾸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남들과 다른 별난 꿈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당당하게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몇 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기득권자들은 정말 옛날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 부와 권력은 이전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라고 실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가 꿈의 레드오션이었다면 지금부터의 꿈은 블루오션이니까. 셋째, 지금의 변화는 나 자신과 내 인생을 바꾼다. 꿈의 방향과 실행 방식이 바뀌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내 정체성도 바뀐다. 나라는 사람이 바뀌니 내 인생 또한 덩달아 달라진다. 과거에는 돈을 벌고 싶어도 세상에 제약이 많아서 꿈을 접은 사람이 많다. 나이가 많아서건 아이를 키워서건 학력구조 사회여서건 세상의 많은 잣대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인색한 세상이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들은 직장에 출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꿈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키워도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도 오직 실력만 있으면 나를 세상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꼭 국내 기업이 아니어도 좋고 회사에 고용되지 않아도 좋다. 내 꿈의 사이즈와 기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꿈을 이뤄낼 수 있다. 장애물과 걸림돌이 사라지고 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는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다. 에너지가 바뀌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고 나라는 사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변화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인생 전체를 바꿔줄 기회가 된다. 플러스 기법이 아니라 마이너스 기법을 택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켜왔다. 다만 지금까지의 변화는 그리 빠르지 않아서 내가 가진 10가지 중에서 하나 둘만 바꾸어도 충분했다. 머리띠 하나만 바꿔매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굳이 머리 싸매고 공들여 방법을 찾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자격증 하나 정도 뒀다면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는 다르다.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의 공식을 대입하지 못하면 내 직업도 내 일상도 장담할 수 없다.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거나 학위를 따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4가지 공식을 능숙하게 세상이 내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내가 바라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직업의 골격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다 바꿔서 완전히 새로워진 내가 되어야 비로소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나도 30년 가까이 강사로 살아오며 내 업이 단절될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기업 강의에서 방송 강의로, 최근에는 유튜브 강의로 시대 변화에 맞게 강의 플랫폼을 바꿔가며 죽어가는 내 직업에 심폐소생술을 해왔다. 질서 밖으로 밀려날 때마다 직장인 대상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다시 온라인에 어울리는 콘텐츠로 강의 내용을 싹 바꾸며 강사라는 내 직업을 지켜왔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고 보니 이제야 알겠다. 지금의 변화를 통과하는 것에 비하면 이제까지 내가 했던 노력은 머리띠 하나 바꿔매는 정도였다는 걸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자기 개발의 핵심은 플러스였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차곡차곡 공부하고 내 몸 안에 하나둘 쌓아가는 것이 곧 자기 개발이었다. 그래서 조금 부지런한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독서 모임에 가거나 출근길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자기개발 코스였다. 대학에서 남부럽지 않게 배웠고 직장에 최적화된 능력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배워서 한두 가지를 더 정착하면 나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자기 개발의 핵심은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다. 지금껏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시장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해왔던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컨택트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가 써온 능력 중 많은 부분이 쓸모없는 자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존의 능력에 한두 가지를 더하는 플러스 기법이 아니라 이미 쓸모 없어진 내 능력을 버리고 빈 자리를 만들어 채우는 마이너스 기법이 필요하다. 쓸모를 다한 내 능력을 버려야만 새로운 능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변화의 진폭을 이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지금 가진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재고 청산이 빠른데 개인은 재고 청산이 힘들다. 자기를 여태껏 먹여 살려온 내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아쉽고 심지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서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재고는 재고일 뿐 내가 아니다. 과거의 나를 먹여 살렸지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아 재고가 되어버린 자산이 있다면 빨리 처분해야 한다. 재고를 처분해야 새로운 곳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0원을 20원에 팔아치워도 그 20원을 투자해 200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는 걸 빨리 알아채야 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선택과 집중이 빠르다. 내가 가진 기본값이 무엇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훤히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무엇을 손에 쥐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기 어렵다. 주위에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서 들고 다니는 수고로움을 면치 못한다. 새로운 시대에 리부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래 묵은 간행들을 털어내야 한다. 역할을 다한 과거의 내 능력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이다. 직업의 골격만 남기고 그동안의 방식을 바꿔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 내 직업도 살리고 내 돈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미래도 살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꿔야 비로소 유능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 변화가 빠를 때는 투자 관점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일을 일상화해야 한다. 끊임없이 바꾸고 조합하고 새로 채워야 내 분야에서 유능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일이다. 열어야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바꿀 수 있다. 2. 불확실한 시대에 시나리오가 빛난다. 리부트, 위기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구글이 꼽은 세계적인 학자이자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 토머스 프레이는 포스트 코로나를 한 단어로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리부트, 우리는 블랙스완 중에 블랙스완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는 재시동을 앞둔 일시정지 단계다. 재시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변했고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가라고 계속 질문할 것이다. 토머스 프레이가 사용한 리부트라는 개념은 흔히 컴퓨터 재시동을 떠올리게 하지만 원래는 영화 업계에서 많이 쓰인 용어다. 영화 용어로서 리부트란 어떤 시리즈 작품에서 그 연속성을 버리고 작품의 주요 결각이나 등장인물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배트맨 시리즈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가 4편까지 제작되며 이야기가 정체되자 2005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등장인물과 골격은 유지한 채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영화 배트맨 비긴즈를 선보였고, 이렇게 리부트된 배트맨 시리즈는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리부트란 등장인물과 골격만 남기고 시리즈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서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이다. 배트맨의 리부트가 시리즈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기존의 팬을 확보한 것은 물론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한로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리부트된 작품들이 많다. 007 시리즈는 007 카지노얄에서 리부트되었고, 스타트렉 시리즈는 스타트렉 더 비기닝으로, 엑스맨 시리즈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리부트되어 주인공과 시리즈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관객들을 다시 스크린 앞으로 불러 모았다.
바이러스라는 위기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겐 리부트가 아닐까? 인생도 영화 시나리오처럼 흘러간다. 나라는 주인공은 여전히 존재하고 인생의 시간도 영화 필름처럼 유유히 흘러간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던 내 직업과 일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버렸다. 다시 살려내려면 컴퓨터처럼 재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시동을 위해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 많은 석학들은 코로나 이후를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대전환이라고 정의한다. 작은 변화로는 대전환의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 배트맨이 배트맨 비긴즈로 리부트했듯이 우리도 기존의 것을 다 내려놓고 리부트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리부트. 모든 것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뿐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자동으로 일시정지된 상태였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시 시동을 켜는 것뿐이다. 인생의 재시동에는 조건이 있다. 나라는 등장인물은 같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중 최소한의 기본값, 강사라는 내 직업만 남기고 나머지 내가 고집해온 강의 스타일이나 노하우, 플랫폼 등은 모두 바꿔야만 했다. 그 방법들을 모아놓은 나만의 시나리오가 바로 코로나 이후의 나를 살리고 있다. 새로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재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내려가야 한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원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코로나 이후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다. 개업한 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첫 월세는커녕 은행에서 대출받아 치른 인테리어 비용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2주간 재택근무를 하던 와중에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싱글맘. 영국 런던에서 집 한 채를 빌려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째 손님을 한 명도 받지 못한 한인 교포까지 내게 온 사연들은 하나같이 구구절절했다. 누가 과연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바이러스의 공포는 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왔고 속수무책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바이러스 종류는 하나였지만 각각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해결책도 제각각이어야 했다. 내 딸 같고 내 동생 같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들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게 해주고 싶은데 나 또한 당사자가 아니니 속 시원한 답을 주기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시작한 것이 바로 각자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이었다. 혼돈 속에서도 나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싶었다. 내가 시나리오를 써보자는 제안을 생각해낸 이유는 코로나 이후 각종 정보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들은 것이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연구하기 위해 온갖 정보를 살펴보던 중 내가 가장 눈여겨봤던 게 맥킨지, 베인, BCG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리포트였는데 이들 리포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였다. 팬데믹은 언제쯤 잠식될 것인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여러 모형으로 분석한 시나리오에서부터 전 세계 대륙별 경제 침체 곡선을 그려보거나 산업별 경제적 타격을 예측해보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리포트에 가득했다. 시나리오라고 하면 원래 영화나 연극의 각본을 의미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해서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참작한 상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경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담은 미래 예측 보고를 통칭한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국가나 산업, 기업처럼 큰 경제 단위에만 필요한 것일까?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국가나 기업뿐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는 고용과 생계 불안이 끊임없이 가중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내가 만나본 중소상공인들 가운데 코로나 특수를 맞았다는 이는 드물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정경제가 휘청거리는 게 순서다.
게다가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 확진자가 한 자릿수였다고 해서 내일 수십 명이 확진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심해질지 줄어들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부터 반등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만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면 어쩌면 시나리오는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시나리오는 내 꿈의 연습장. 우리는 지금 인생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한 세상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고 수정하고 또다시 행동하고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이후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리부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자원이 많은 큰 기업들은 큰 돈을 들여 브레인들을 경제연구소나 전략연구소에 모아두고 시시각각 시나리오를 써가며 실행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기업처럼 집단 브레인을 가지지 못한 개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각자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각자의 시나리오를 써 나가야 한다. 냉정히 말해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다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써야 하는 게 바로 내 인생을 구하는 리부트 시나리오다.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시나리오라고 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내 인생이 걱정되고 안쓰러운 누구라도 시나리오 3단계를 이해하면 손쉽게 따라 쓸 수 있다. 시나리오는 내 꿈의 연습장이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내면서 해온 것도 바로 꿈의 연습이기 때문에 써내고 활용하는 법만 알면 된다. 내가 몇 개월간 실행과 수정을 거듭한 리부트 시나리오 3단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시나리오 1단계는 코로나 이후 나와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연극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주인공이고 세상은 무대다.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코로나 때문에 무대가 달라졌다. 연극이 계속되려면 달라진 무대에 주인공이 맞추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다. 시나리오 2단계는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내 꿈을 대입해 간략한 시놉시스를 써보는 것이다. 시나리오가 전체 대본이라면 시놉시스는 요약한 줄거리다.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나리오 1단계에서 나와 세상의 변화를 분석한 재료가 있고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를 담고 있는 리부트 공식을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10줄 남짓한 시놉시스로 써보면 구체적인 솔루션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시나리오 3단계는 절박한 마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마련하고 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완성한 시놉시스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을 통해 검증과 수정을 반복해 나가며 나만의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것이다. 시나리오는 학전된 시간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설계도다. 남이 써준 시나리오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내가 매 순간 달라지는 세상에 따라 진화하면서 매일 새로 써내려가는 나만의 솔루션이다. 나를 위한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유능한 나로 리부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3.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 쓰는 법. 스텝 1. 나와 세상을 분석하라. 원장님, 제가 사실 독립을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당분간 사표를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제 꿈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출판사에 다니는 지윤이 물어볼 것이 있다며 집필실로 찾아왔다. 14년째 출판 일을 하고 있는 그녀는 저자 인맥도 넓고 관심 분야도 넓어서 내게 책을 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종종 다리를 놔주기도 하는 믿을 만한 후배이자 편집자이다. 사실 지훈의 독립 고민은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됐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독서 인구가 확 줄었고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책 판매량은 계속 떨어져 갔다. 종당 판매량이 떨어지니 회사에서는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책을 내라는 압박이 심했고 책 하나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양질의 책을 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래서 보람도 재미도 잃어가는 중이었다. 그래서 몇 년째 이어지는 지훈의 고민은 자기 성에도 차고 독자들도 만족하는 퀄리티 높은 원고를 어떻게 출판할 수 있을까였다. 한국어 독자들은 한정적이라서 시장은 자꾸만 쪼그라들고 출판이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니 지훈이 고민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지금 회사를 나오는 건 신중해야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네가 꿈을 포기하려도 아니잖아? 그렇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사실 어떻게 독립해야 할지 제대로 구상해놓지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시간을 벌어줬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독립이라니 말이 쉽지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마침 잘 됐다. 내가 요즘 인생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한번 해볼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저 해볼래요. 이렇게 해서 나와 지우는 주말마다 만나서 각자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기로 했다. 하루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스승이 되듯이 나는 내가 알게 된 시나리오 3단계를 그녀에게 알려주며 시나리오 함께 쓰기에 들어갔다. 먼저 1단계는 나와 세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1.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한 나의 핵심 역량은 우리 시나리오의 목적은 달라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분석하기 위한 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집중해 분석할 것은 2가지다. 코로나 이후를 기준으로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을 재빨리 구분하는 것이다. 나는 지훈에게 현재의 업무 역량 중에서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했다.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생각해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작가들과 소통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개 편집자들은 감옥차가 나오면 작가가 원고를 완성할 때까지 마감 일정 위주로 관리하는 편인데 저는 작가의 원고를 받는 족족 피드백을 하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요.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든 구해드리고 막히는 게 있으면 같이 답을 찾는 거죠. 주변에선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제게 엄청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작가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능력, 작가와 소통하는 능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을 배웠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지훈의 진짜 능력은 체력이다. 주말도 없이 워커홀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빡세게 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일 얘기가 나오면 금세 눈이 반짝거린다. 나도 체력만큼은 자신 있는 편인데 지훈도 못지않다. 나의 핵심 역량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달라진 세상에서도 이 역량으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남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나? 의심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 우리 회사 서 본부장은 매사 느린 편이지만 디지털 기술에 관해선 누구보다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유튜브도 거의 한 달 만에 전문가 수준으로 독파했고 요즘에 나와 함께 코딩을 배우는데 이해하는 속도가 남다르다. 훨씬 젊은 직원들도 쩔쩔매는 걸 서 본부장은 작정하면 며칠 내에 끝내버린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모양이다. 하루는 내가 너는 패스트러너야 라고 말했더니 제가요? 아우 설마요 라며 손사래를 쳤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만 묻지 말고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때문에 생존 싸움에 이어 경제 싸움까지 벌이느라 몸과 마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내 직업은 디지털이랑 거리가 먼데 앞으로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자신감도 없고 주눅들기 쉽다. 하지만 가대평가만큼이나 가소평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선 특히 더 그렇다. 주인공 없는 무대는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는 지금껏 나를 먹여 살려온 기초 실력으로 또다시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많이 적어봤으면 좋겠다. 사소한 것도 괜찮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만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 나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하는 배짱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강점을 적어보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1-2.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나의 역량은? 하지만 달라진 세상에서 유능한 나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채워야 할 것들도 있는 법이다. 원래 가진 핵심 역량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무엇을 더 채우면 더 유능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이 변하지 않는 상수라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빨리 제대로 채우느냐가 결과값을 180도 바꾸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지훈에게 채워야 할 것을 써보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자신이 보완해야 할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요즘에는 SNS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플랫폼 마케팅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코로나 이후 출판 시장도 엄청 달라질 테니까 출판계 동향도 발빠르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한정된 한국어 시장을 넘어서려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니까 해외 출판 동향도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러려면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독립하려면 재무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꼈거나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쭉 적어보면 된다. 정해진 답도 없고 점수를 매기는 시험도 아니다.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항목을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 1-3. 내 일과 관련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번엔 내가 살아갈 세상을 분석할 차례다. 그런데 좀 막막하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데 세상은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다. 미래 학자들은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등 미래 예측서를 많이 써온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다. 미래학자는 어떻게 세상을 분석할까? 한껏 기대를 품고 만남을 청했다. 그런데 최윤식 소장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해법을 내놨다. 미래학자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대략적으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게 미래 예측을 시작해요. 거기에 연구자료 등을 더해서 정교하게 다듬으면 우리가 하는 미래 예측 리포트가 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니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는 관점으로 앞으로의 세상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어보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변하지 않겠지만 강의를 듣는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훈의 출판업계는 어떨까? 활자로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욕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상으로 소비하려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활자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지겠죠. 혹시 챗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채팅하듯이 대화체로 쓴 전자책이에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책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변하지 않는 건 극히 드물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분명 사줄 거야. 라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제외하고 나면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내가 가진 핵심 역량 빼고는 다 변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긋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문제는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이다. 뭐가 변하지? 생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내 일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 변하는 것들을 알아내려면 새로운 정보에 가까이 가야 한다. 내가 해보니 최신 뉴스를 챙겨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일단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내 직업을 입력하고 기사를 읽는다. 또는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입력하고 관련 기사를 챙겨본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직업 안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기에 기사처럼 좋은 정보도 없다. 회사 홍보팀에서 출판과 관련한 기사를 정리해서 리포트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출판계 동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배 얘기를 듣고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새로운 이슈들이 꽤 있네요. 앞으로는 틈틈이 기사를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몸다는 분야의 변화를 내 입맛에 맞게 콕 집어서 찾아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 같은 자료라도 누군가에겐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을 귀한 정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큐레이션된 정보 말고 내가 직접 찾아낸 정보에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자료조사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신문, 책, 리포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나를 둘러싼 변화를 파악했다. 해보니 자료조사도 요령이다. 많이 해본 사람이 고급 정보를 더 잘 찾는다. 처음엔 허술해도 계속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분야 트렌드를 잘 알게 된다. 이렇게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다 보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 작대기 긋기다. 짝을 지어 서로를 연결시켜보면 목록들이 저절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저 디지털 기술을 배워서 이런 마케팅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겠네? 앞으로 저 분야가 새로 뜬다는데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생기겠는걸?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20대 후반 스타트업 대표는 만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사업 구상을 쏟아낸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서 지금까지 내가 들은 사업 아이템만 50개가 넘는다. 이미 자신이 가진 역량과 지속적으로 채워온 역량이 요즘 세상의 변화와 맞아떨어지면서 가속도까지 붙은 상태다. 아마 이 친구 머릿속은 지금도 작대기 긋기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중일 것이다. 만약 목록을 다 적고도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분석이 덜 끝났다는 뜻이다. 억지로 작대기를 끄어보려 해도 자기 역량을 모르고 뭘 채워야 할지 모르고 세상의 변화도 모르면 손이 오갈 것이 없게 된다. 이럴 땐 자료조사를 더 하는 것밖엔 수가 없다. 혹시 내가 놓친 핵심 역량은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최신 뉴스를 매일 검색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잡아가다 보면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목록도 어느새 풍성해질 것이다. 스텝 2. 리부트 공식에 대입해 10줄 시놉시스를 써라. 2-1. 상상력을 더해 10줄 시놉시스를 써라. 작년에 한동안 인스타그램에 김미경의 10줄 일기를 올린 적이 있다. 처음에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까먹지 않으려고 적기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일기처럼 하루에 몇 줄이라도 쓰는 게 일상이 됐다. 내 머리가 그때 그 결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10줄 일기를 읽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곤 했다. 나에게 10줄 일기는 내 생각을 모으고 내 결심을 지키고 내 일상에 긴장감을 주는 일종의 지침서 같은 존재였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찾아오고 내 일상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나는 다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 10줄 일기처럼 작은 단서들을 발견할 때마다 수첩에 깨알같이 적었다. 처음엔 두서없이 적다가 시나리오 기법을 발견한 뒤로는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나를 둘러싼 변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많을수록 달라진다는 말처럼 작은 단서들이 새로운 조합을 만들면서 하나둘씩 나를 위한 솔루션이 되었다. 그것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니 이번에도 10줄 남짓이었다. 며칠 전에도 새로운 10줄이 탄생했다.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IT 회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인 나부터 디지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IT 전문가도 직원으로 뽑아야 한다. 우리 콘텐츠에 어떤 기술이 들어와야 최고의 시너지가 생길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며 매일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NKYU 대학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그때마다 필요한 교육을 바로바로 전달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시 교육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겠다. 약간의 비장미까지 묻어있는 이 10줄은 달라진 세상에 대응하는 나만의 선언문이다. 세상은 코로나 이후 수없이 작은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은 매일 새로운 사업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도 매번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며 달라진 세상에 대응하고 있다. 이 대응은 결국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나만의 10줄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시나리오로 치면 핵심 줄거리를 요약한 시놉시스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시나리오 1단계에서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리했다. 2단계에서 할 일은 우리가 찾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10줄 이상 시놉시스를 써보는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맞서 이겨내겠다는 자기 선언을 해보는 것이다. 지훈에게도 10줄의 시놉시스를 써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어보냈다. 달라진 세상에서도 종이책은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이래서 더 큰 보람을 얻기 위해 양질의 책을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K-팝과 K-드라마를 필두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의 대열에 K-북도 나란히 설 수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방역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좋은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외국어 능력과 디지털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야겠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디어는 불현듯 성강처럼 번쩍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모든 아이디어는 낯선 것을 받거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거나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났거나 내가 지금껏 관심 없던 것들과 연결되면서 만들어진다. 낯선 것과의 충돌은 기존의 생각의 균열을 만들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생각이 탄생한다. 지훈도 그랬다. 원래는 미리 써둔 다른 내용의 시놉시스가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K-방역을 치켜 세우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거금을 지원했다는 기사를 읽고 K-북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고개를 내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류의 문명을 바꾼 수많은 발명품도 누군가의 미친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백하건대 직원들이 웹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우, 그거 볼 시간에 책이나 읽지. 애들이나 보는 걸 뭐하러 보나? 이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하고 기존의 생각이 허물어졌다. 만화가가 사고치면 연구자가 증명하고 과학자가 정의해낸다. 만화의 상상력은 늘 시대를 앞선다. 복잡한 이론이나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불가능한 영역을 넘나드는 기발함. 그리고 SF 영화처럼 생각의 범위를 우주 밖 또는 저세상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대범함.
이게 바로 웹툰적 상상력이다. 당장 한 달 뒤도 가늠하기 어려운 초예측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상상력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을 상상할 때는 내가 마음껏 흥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다. 허무맹랑해도 괜찮다. 다음 단계에서 무참히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상상해보는 거다. 상상 속에서조차 망치는 게 두렵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돼?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말 좋은 시놉시스다. 그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만약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는 미래의 내 모습도 약간은 허무맹랑해야 정상이다. 2-2. 리부트 공식에 대입해 시놉시스를 완성하라. 10줄의 시놉시스를 쓰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뢰가 있다. 바로 코로나 이후 4가지 리부트 공식인 온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에 나의 시놉시스를 대입해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아직은 상상에 불과한 시놉시스가 진짜 나를 위한 솔루션이 되려면 4가지 공식에 반드시 대입해봐야 한다. 지우는 며칠 새 또 다른 시놉시스를 보내왔다. 애초 독립을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인데 내가 말한 리부트 공식에 잘 대입되었는지 한번 봐달라는 청이었다. 지훈의 새로운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다. 가까운 미래의 나는 한국 저자들의 원고 출판권을 국내와 해외 출판사에 판매하는 출판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있는 좋은 작가들이 기획부터 집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에이전시의 지원을 받는다. 나의 주요 업무는 국내의 출판사와 소통하면서 출판 이전 원고의 출판권을 판매하는 일이다. 언어권별로 출판사들을 경쟁시켜 높은 오퍼 금액을 끌어내는 것이 나의 부가가치다. 작가들은 출판권이 고가로 거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원고를 완성할 것이다. 나는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북으로 출판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물론 내가 솔루션을 고민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알다시피 나는 출판 분야의 문외한이다. 게다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진짜 답이 된다는 게 내 오랜 생각이다. 그래서 다음날 지훈을 집필실로 불러 나는 질문하고 지훈은 답하는 방식으로 4가지 공식에 차례차례 대입해봤다. 네가 말한 출판 에이전시 사업 모델은 온택트에 대입하면 답이 뭘 것 같니? 그냥은 어렵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더해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해본 방법이 있니? 출판 에이전시의 경쟁력은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거든요. 만나지 않고도 어필하려면 제가 지금 어떤 작가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독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괜찮다. 디지털도 생각해본 게 있어? 아니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책 만드는 건 자신 있는데 디지털 쪽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서 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보탰다. 최근에 어느 리포트에서 봤는데 영국의 한 출판사는 책을 냈다 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초보 작가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자들 반응을 분석한 다음 대박을 터뜨릴 작가만 골라내는 거죠.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우리도 금방 하겠던데요? 빅데이터 크롤링 프로그램만 돌리면 하룻밤 사이에 뚝딱이니까 이걸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나랑 서 본부장은 요즘 빅데이터 전공자에게 파이어선을 배우고 있으니 금방 이해했지만 지훈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을 것이다. 처음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훈은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금방 이해했다. 그게 그러니까 독자들 SNS 정보 같은 걸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요즘 출판 시장에서 뜨는 키워드도 찾아낼 수 있는 거네요. 편집자 대신 프로그램을 돌리면 더 빨리 정확하게 자료를 모을 수 있겠어요. 작가들한테 아이디어 디벨롭 차원에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디지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어렵다. 디지털 필터를 통과하려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기술을 직접 배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알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해진다. 전통적인 산업 직군일수록 디지털 공부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독립하면 그야말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는 건데 너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 아무래도 투자받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요? 주변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벤처 투자자들과 인맥도 쌓아두면 나중에 독립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출판사들이나 출판 에이전시와 소통하려면 메신저나 협업 툴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협업 툴 사용법을 배워두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출판사 에디터를 만나봤지만 이렇게 일 잘하고 똑똑한 친구는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에게도 머리를 싸매게 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세이프티였다. 이번엔 내가 힌트를 줬다. 책을 쓰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를 많이 봤거든?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너무 전문적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봐. 장르는 소설, 에세이, 만화, 뭐가 되어도 좋고. 네 생각은 어때? 책 기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어요. 세이프티가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겠어요. 10줄의 시놉시스를 리부트 공식에 대입해 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책에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사실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까지 수일이 걸렸다. 지우는 큰 숙제를 푼 듯 만족해 했지만 아마 집에 돌아가서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4가지 공식을 대입하는 동안 누군가는 다시 없을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더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놉시스는 한 번 쓰면 끝나는 숙제 같은 게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시놉시스를 쓰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기존 시놉시스를 수정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새로 쓸 수 있고 지울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시놉시스를 쓰면 쓸수록 나의 생각이 정교해지고 나를 위한 솔루션이 풍성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다. 머리로 상상하고 공식에 넣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진짜 나를 살리는 시나리오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스텝 3.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즉시 실행하라. 웹툰적 상상력으로 나를 위한 시놉시스를 만들고 4가지 공식으로 풀어서 정교함까지 갖췄다면 시나리오 3단계에서는 리부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투두리스트는 말 그대로 해야 할 일의 목록이다. 지훈의 경우엔 K북 동향을 담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출판계 네트워크 확장과 해외 출판사 인맥 만들기, 영어 공부하기, 디지털 기술 공부하기 등의 투두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국내 출판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투두리스트, 해외 출판사 인맥 만들기를 위한 투두리스트, 영어 공부를 위한 투두리스트 등 꼬리를 물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이 필요하다. 목록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투두리스트가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실행이 필수다. 실행을 제대로 하려면 첫째, 투두리스트가 지금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여야 한다. 눈 감고도 즉시 실행이 가능할 만큼 구체적일수록 좋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혼자보다는 팀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코로나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직업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남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혼자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 안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배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다. 셋째, 실패를 통해 계속 수정해야 한다. 운이 맞아 떨어지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오랜 경험을 비춰보면 그 어떤 행동도 무의미하게 폐기되는 일은 없다. 아무리 최악의 결과라 할지라도 최소한 다음부터는 잘못된 선택을 피해가는 힌트가 되어주니깐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리부트 시나리오는 코로나 이후 내 꿈의 연습장이다. 나는 매일 이 연습장을 쓴다. 시나리오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걸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변하고 있나?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하나? 미래의 나는 어떤 형태의 강사로 존재해야 하나?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자꾸만 그려보는 연습장이 바로 시나리오다. 요즘처럼 힘들 때는 연습장에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지 준비도 없이 무작정 현실에 뛰어들면 안 된다. 미래의 나와 현재 상황을 조합해서 상상해보고 투두리스트를 쓰고 실행해보고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해 나가는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 기업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시나리오 리포트를 수도 없이 보다 보니 결국 그들의 시나리오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매번 시나리오를 수정해 가면서 미래를 연구하고 예측하고 전략을 내놓고 실행해 나가니 언젠가는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멋진 순간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멋들어진 시나리오 자체가 아니라 시나리오 쓰기와 실행을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가는 실행력이다. 개인의 리부트 시나리오에는 그저 전망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개인의 의지가 들어있다. 시나리오 3단계와 실행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도 현재와 미래를 만나게 할 수 있다. 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상만으로 이루어지는 미래는 단 하나도 없다. 나를 살리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보고 수정하는 것뿐이다. 해보지 않은 일은 실패가 곧 검증이다. 이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행동의 결과가 실패건 성공이건 그 다음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서가 된다. 나는 2013년에 김미경의 드림온을 쓰면서 꿈은 결핍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결핍보다는 절박함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쩌면 우리에겐 생각보다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 지금 즉시 절박함으로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된 4가지 공식에 나의 모든 것을 in and out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즉시 행동하고 다시 전략을 수정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코로나 이후 나를 리부트하는 최고의 방법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4. 추격자가 되어 리부트의 속도를 올려라. 리부트의 힘은 추격에서 나온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김미경과 영어 챌린지를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웍스의 7분 30초짜리 테드 강연 영상을 쪼개어 반복해 외우는 5주간의 도전이었다.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무려 1000명 가까운 팔로워들이 함께 출발했다. 그렇게 챌린지를 시작하고 2주쯤 지나서였을까? 내 눈에 유독 보이는 댓글들이 있었다. 저 영어 챌린지라는 게 있는 줄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게을러서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진도가 반이나 나갔으니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두려움이 바로 남보다 늦었다는 불안감이다. 그깟 2주, 그깟 한 달 늦은 것 뿐인데 뭐가 늦었단 말인가.
한참을 생각하다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추격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졌다. 꿈을 이루는 기술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묵묵히 첫 팔을 딛고 추격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할 겁니다. 55이 넘어 영어를 시작한 내 마음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추격. 이게 가장 빠른 도전이랍니다. 리부트의 힘은 속도를 올린 추격에서 나온다. 내가 추격이라는 단어를 쓴 까닭은 세상 99% 사람들은 모두 추격자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평생 추격을 해왔다. 어느 하나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게 없다. 강의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내가 기업 강연을 시작했을 때 내 앞에는 이미 엄청난 강사들이 있었다. 시간관리, 직장 예절, 이미지 메이킹,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등 무슨 과목을 택해도 유명 강사가 꽉 잡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한 발 늦게 시작했다. 항상 나보다 앞선 자들을 추격해야 했다. 강사 생활도 유튜브도 추격의 연속이었다. 왜 사람들은 남들과 동시에 같은 출발선상에 시작하지 않으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패배감을 갖는 걸까? 내가 무언가 결심하고 시작한 날을 첫날로 보면 안 되는 걸까? 남들의 첫날과 나의 첫날을 비교하는 건 출발의 지적만 줄 뿐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절대로 늦었다는 패배감 때문에 출발선에서 망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앞에 이미 수백만 개의 점이 찍혀 있을 때 추격자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다. 수백만 개의 점 중에서 첫 번째나 10번째 안에 들 욕심은 아예 버려야 한다. 그런 일은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조차도 추격자가 아니었던가. 수세기에 걸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그들보다 앞서 공부하고 시도했을지 생각해보자. 어차피 우리 대다수는 추격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격을 시작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그러나 정신이다. 늦었다는 추격 컴플렉스를 이겨내려면 그러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그러나 나는 출발한다.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발을 내딛는다. 포화 상태지만 그러나 나는 진입한다. 그러나 라는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 두려움과 단절해야 된다. 리부트 하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추격자가 되어야 한다. 추격자가 되는 3가지 비법. 첫 번째, 추격의 그날 바로 속력을 내야 한다. 추격이 주는 어감이 그렇듯 추격의 핵심은 속력이다. 일단 시작했는데 속력을 내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동만 켠 채로 멈춰있거나 조금 가다가 정차하곤 한다. 출발하자마자 전속력으로 스피드업하고 뛰어야 한다. 추격의 그날 바로 속력을 내서 달리는 비법은 결단의 증거를 갖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나 오늘 시작했어 라는 증거를 눈앞에 가져다 놔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어 라고 결심했다면 10,000원짜리 영어 책이라도 사고 영어 공부에 유용한 앱이라도 다운받아 내 스마트폰 안에 있어야 한다. 출발의 증거. 이 셀프 확인증이 스스로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된다. 절대로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용량이 작아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변심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 먹고 다음날 가식하는 변심을 보라. 운동도 마찬가지다. 운동하기로 했어가 아니라 운동했어라는 과거형으로 바뀌는데 하루가 걸려서는 안 된다. 하루를 넘어서는 순간 24시간 안에 다른 마음이 끼어든다. 추격자가 준비하는데 하루 이상 걸려서야 되겠는가? 추격은 시작하기로 한 그날 바로 스피드업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추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연료가 바로 확신이다.
확신이 없다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게 된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어 속력을 낼 수가 없다. 역시 하길 잘했어. 이런 강력한 확신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확신은 결심을 잘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내 몸이 해내야만 오는 마음의 확증이다. 영어 공부하길 잘했어 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면 영어 시험을 봐서 성적을 얻었거나 여행을 가서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꼈거나 영어 공부하는 덕분에 승진을 하는 등 스스로의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증거는 즉각적인 확신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연료가 된다. 세 번째, 진짜 추격자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Day 1, 875명, Day 6, 288명. 내가 시작한 인스타그램 영어 챌린지에 동참한 챌린저들의 숫자이다. 2주가 지나면서 3분의 1로 숫자가 줄었다. 놀라운 건 288명 중 절반 정도가 추격자였다는 사실이다. 시작하는 시점에는 먼저 출발한 사람이 돋보이겠지만 결국 몇 개월만 지나도 진정한 승리는 해낸 사람의 몫이다. 약간 늦었다는 결핍이 오히려 추격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3분의 1의 챌린저만 남은 2주차 데이 6에 다시 데이 1이라고 이름을 붙여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도전을 이어나가려는 사람에게 첫날의 마음가짐을, 조금 늦은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첫날임을 전해주고 싶었다. 내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늦었어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온 힘을 다해 끝까지 가보자고 말해주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내 작은 위로와 독려에 사람들은 용기를 냈다. 저도 늦었지만 오늘부터 출석 체크합니다. 꾸준히 따라가겠습니다. 데이 1이라니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해보렵니다. 저의 꿈을 절대 잊지 않고 꼭 그 끝을 볼 거예요. 늦은 추격을 하더라도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격변하는 세상의 앞줄에서 뛸 수 있는 비범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역시 앞줄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앞줄이 아니라고 길을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추격이라고 믿는다. 추격보다 더 용기 있는 출발은 없다. 두렵지만 확신이 없지만 그냥 한 발 내딛자. 그리고 속력을 내보자. 그 여정에서 확신도 자신감도 만나자. 이 추격이란 특별한 여정을 통해 또 한 번 우리는 나와 내 꿈을 살려낼 것이라 믿는다.